네, 이어서 우리가 인커텀스 내에 여러 가지 주의점, 그리고 인커텀스 2020, 그러니까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점들,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재도 뭐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인커텀스를 제정하는 ICC가 자신들이 인커텀스를 개정을 하면,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이제 개정을 했죠. 그러면, ICC가 책을 팔아요. 이렇게. 예. 인커텀스 2020 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 유의점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작성을 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 사실 10년마다 주기 이 개정하는 이유가, 난 책 파는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 이 인커텀스 2020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용근 교수님이 쓰신 그 국제무역 계약론에도 담겨져 있고 다른 교과서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서, 뭐 인커텀스를 공부할 때 한 번씩 정리는 하고 갈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호론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커텀스 우리가 쭉 앞에 살펴봤던 11가지 규칙이 있죠. 그 11가지 규칙마다 매도인의 의무 10가지, 매수인의 의무 10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10가지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A1, B1은 일반적인 매도인의 일반 의무, 매수인의 일반 의무를 규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A2는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인도, 그리고 B2는 인도의 수령을 규정을 해 놓았고, A3, B3는 위험의 이전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A4, B4는 운송, 그리고 A5, B5는 보험,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리고 A6, B6는 서류, 인도 서류, 운송 서류, 그리고 A7, B7은 export, import, 클리어런스가 통관이거든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리고 A8과 B8은 체킹, 패키지, 그리고 마킹, 뭐 그러니까 점검, 포장, 화인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A9, 이거죠. 얘가 앞에서 위험의 부담과 비용의 부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위험의 부담이 A3에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고, 비용, 매도인이 여기까지 비용 부담하고 매수인이 그 이후에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그것이 B9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통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A10, B10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 조항들의 나열이 인커텀스 2010하고 인커텀스 2020이 달라요. 그 부분이 개정이 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인커텀스 2020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 11가지를 보았을 때, 물론 C조건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부담을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매도인 측에 몇 가지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었죠. CPT도 그랬고, CIP도 그랬고, CFR도 그랬고, CIF도 그랬고, 이 4가지 조건은 분기점이 기준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운송비라든지 보험료에 대해서 매도인이 더 부담하는 게 한 가지씩 더 있었어요. 한 가지 내지 2가지씩. 그러나 기본적으로 C 조건이라 하더라도 위험과 비용의 분기는 그 지정된 장소가 있었어요. 까만 선이 내려오는 게 있었죠.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곧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거기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물품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도 넘어가고 비용 부담의 책임도 넘어간다는 거죠. 인커텀스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어떻게 인도되는지 그리고 그 인도될 때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비용 부담의 책임도 이전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 우리가 11가지 그림에서 봤던 그 분기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11가지 규칙들의 다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 모든 규칙에는 인도해야 되는 장소 그리고 항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EXW나 FCA는 이제 수출국 매도인 쪽에 가까웠고 DAP나 DPU나 DDP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국 쪽에 가까웠죠. 그리고 A2 그 지정되는 장소 그 분기점 까만색 분기점은 인도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위험 부담의 분기이면서 비용 부담의 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인커텀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선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 그리고 거기서 넘어갔을 때 트랜스퍼가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알고 앞에 봤던 11가지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인커텀스 공부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인커텀스 2020은. 그래서 인도하는 장소가 결국에는 A3에서 말하는 위험이 넘어가는 장소이고 A9에서 말하는 비용이 부담이 넘어가는 그 장소입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말로 설명한 걸 여기 글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인커텀스 2010부터 그러니까 2010, 2020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7개, 그리고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규칙 4가지, 이렇게 7가지, 4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인커텀스 2000년도에 나온 인커텀스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인커텀스 조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인커텀스 정형거래 조건이 13가지였거든요. 13가지를 처음 시작되는 알파벳 문자를 따서 E 조건, F 조건, E 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4가지로 나눴어요. 지금도 보면 지금도 11가지 조건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는 3가지죠. 아니죠. 4가지죠. E, F, C, D 이렇게 4가지죠. 근데 그렇게 E, F, C, D로 안 나누고 지금은 운송 방식에 따라서 2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잖아요. 인커텀스 2010도 그랬고 인커텀스 2020도 그랬고. 근데 2000까지는 이렇게 E, F, C, D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EFCD로 나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E로 시작하는 건 사실 EXW 하나밖에 없는데, EXW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수출국, 매도인의 영업소나 영업군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건을 넘겨주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D 경우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DAP라든지 DPU라든지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거기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매수인에게 가한 부담이 있거나 매도인한테 가한 부담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양극단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중간에 그러면 C그룹하고 D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C그룹하고 D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이 EXW나 DDP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에 있기 때문에 EXW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소, 매수인의 최대 의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최대 의무, 매수인이 최소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체 가능한 인커텀스 규칙이라고 나온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인커텀스 2020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매도인에게 최대 의무, 매수인에게 최대 의무를 부여하는 그러한 규칙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EXW보다는 FCA가 좋지 않느냐. 그리고 DDP의 경우에는 DAP나 DPU가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E 조건과 D 조건을 빼고 나면 이 중간에 F그룹하고 C그룹이 남는데, 이 F그룹하고 C그룹은 기본적으로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이제 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수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 그 그림으로 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으로 치면 왼쪽에서부터 분기점이 점차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이 F와 C로 시작하는 조건 중에 FAS는 조금 특이한 애예요. 선측 난간에서 물품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FAS는 굉장히 특이한 애고, 나머지 6가지 얘네들은 그룹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룹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장소는 FCA나 FOB는 인도 장소, FCA의 경우에 인도 장소, FOB의 경우에 선적항, CPT와 CIP의 경우에는 목적된 장소, 그리고 CFR과 CIF의 경우에는 목적항이 적히는 거고요. FCA까지는 매도인이 이 지정된 장소 그리고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였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다 부담하는 거였다면, CPT는 뭐가 추가되죠? 운송 비용이 추가됐죠. CFR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IP와 CIF는 보험료까지 추가됐죠. 다만 차이점은 CIP는 ICC A 조건으로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줘야 됐고요.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ICC C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FCA에서 운송료 매도인이 더 부담하면 CPT, 보험료 더 부담하면 CIP가 되고, FOB도 매도인이 주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 부담하면 CFR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까지 부담하면 CIF 되고, 그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 더 늘어나는 거죠, 매도인의 역할이. 그러면 얘네의 차이점을 알겠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두 개 나눈 이유는 뭐죠? 얘는 모든 운송수단, 여기는 해상.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개의 F나 C 조건, F 조금 특이한 특이한 규칙은 FAS까지 포함을 해서 이 7개의 F 규칙과 C 규칙은 예정된 주 운송의 매도인 측, 그러니까 선적지 수출국 쪽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CFR이나 CIF, FOB처럼 해상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에 적재된 때, 그리고 CPT와 CIP는 물품을 운송인한테, 그리고 FCA는 뭐 두 가지가 있었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나눴었죠. 운송인한테 뭐 지정된 장소에서 넘겨줄 수도 있었고, 영업군에서 넘겨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물품의 인도가 선적국에서 일어난다. 그때 이제 거기까지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거기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의 부담이 나뉘고 비용의 분기가 나뉘는데, 다만 C 조건 같은 경우에만 뭐 더 있다는 거죠. 뭐죠? 운송비와 보험료를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더 추가적으로 내기 때문에 CIF든 CFR이든 CPT든 CIP든 그 뒤에 오는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가 아니라 비용 부담을 해주는 목적항, 목적지를 기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코텀스 규칙 뒤에 지명이 CIF 포트 오브 대련이라고 쓰이면 여기는 물품의 인도 장소가 아니라 비용 부담의 최종 장소. 대련항까지 CIF 조건을 써서 대련항까지 가는 데에 들어가는 주 운송 구간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내는 조건인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외 인커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여러 가지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1에서 A10, B1에서 B10의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CIF와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데 기존의 인커텀스 2010까지는 CIF든 CIP든 뭐 상관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ICCC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주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규칙인 CIP의 경우에는 ICCC 조건이 아니라 ICCA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바뀐 취지는 이거는 이제 해상 내수로 운송이지만 이쪽은 항공 운송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항공 운송은 ICC, ABC 이게 없고 그냥 올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렇고요. 자, FCA의 경우에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뀌었고 그리고 DAT나 DPU, 그러니까 DAT가 DPU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이 허용됐습니다. FCA, DAP, DPU, DDP의 경우에는. 그리고, 보안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안,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물품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인커텀스에 추가가 됐고요.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인커텀스를 실제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부분, 설명서, 설명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CIP의 경우에는 ICCA 조건으로 부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CIF는 그대로 기 때문에 그냥 CIF의 경우에는 최소 부보, CIP의 경우에는 ICCA. 그러니까 CIF는 ICCC, CIP는 ICCA. 이렇게 보험의 부보 의무가 바뀌었고요. 자, FCA상의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선화증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선화증권은 크게 선적선화증권이 있고 수치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선적선화증권은 말 그대로 본선에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진 후에 발행되는 것이 선적선화증권이고요. 수치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을 때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수치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UCP 600의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수치선화증권을 은행이 수리하지 않고 선적선화증권만을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FC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어디가 있나요? FCA. 자, 보면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합니다. 매도인의 군에서 하든지 기타 장소에서 하든지 운송인한테 물품을 넘겨줘요. 그러면 운송인이 이때 물건을 받아가고 보통 운송 서류를 발행을 하는데 이때 발행되는 운송 서류는 실제 본선의 적재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수치선화증권이 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FCA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 신용장 사용에서 은행에 수리되지 않는 수치선화증권이 먼저 발행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수치선화증권을 그럼 영원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못 쓰냐? 그건 아니에요. 물품을 운송인이 받아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수치선화증권인데 실제로 나중에
운송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면 그 실제 화물이 본선상에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뭐 별도로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별지로 첨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때는 그러한 부기, 그걸 이제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온보드가 적재하다, 본선 적재하다는 뜻이잖아요. 노테이션, 그러니까 본선 적재했다는 표시를 수치선화증권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본선 적재 표시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운송인한테 넘겼을 때 발행되는 건 수치선화증권이라서 은행에서 접수가 안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본선에다 적재하고 선적하고 나서 그 부분을 선화증권에 추가적으로 기입하고 기재하게 되면 은행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FCA가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인커텀스 2020으로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FCA 매매에서 해상 운송의 경우에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실제로 선적된 이후에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이 이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인데, FCA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이게 쉽게 말하면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 서류가 본선 적재 표기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해 줘라 라도 지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라는 내용이 FCA의 인커텀스 2020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DPU, DAT가 DPU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기존 DPU가 인커텀스 2010까지만 해도 명칭이 Delivered at Terminal이었어요. 그래서 터미널,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의미였는데,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 하에서 이런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DPU와 DAP에 대한 차이는 이거 이제 양화한 후에 인도하느냐, 양화를 준비한 상태로 남겨두느냐, 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사실 기존에 인커텀스 2010에는 이 나열의 순서가 DAT, DPU 헷갈리네요 맨날. DAT, DAP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DAT가 DPU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커텀스 2010에는 쭉 순서가 오다가 DAT, DAP였는데, 인커텀스 20에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요게 순서가 바뀌어서 DAP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DPU가 먼저 오는, 큰 차이 아니죠. 중요한 차이 아니에요 사실. 자, 그리고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DAP, DPU, DDP일 것이고, FCA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겠죠. 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인커텀스 2020. 그래서 이게 사실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바뀌는 것이 뭐 보험 조건 CIP의 거 바뀌는 거 하고 명칭 바뀐 거 하고 조항 순서들 바뀐 거 하고 해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고 중차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인커텀스 2020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요번 한 주 수업을 통째로 인커텀스 2020에 대한 설명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딱 이 정도는 요번 주 11주차 강의에서 했던 내용은 뭐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 수업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무역계약론 수업에서 이 11주차 강의 내용은 그냥 복습의 의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인커텀스를 정리하고 끝내면 무역계약론은 도대체 뭘 배우는 수업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역계약론에 적합한 인커텀스를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인커텀스 11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대로 실무에서 적용되고 사용되는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봤을 때 FOB하고 CIF. 그리고 FOB하고 CIF는 인커텀스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커텀스가 있고 CIF, FOB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먼저 FOB와 CIF가 있었기 때문에 인커텀스가 있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바뀌었어.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인커텀스가 있기 때문에 FOB, CIF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커텀스가 만들어지기 100년 전부터 FOB하고 CIF는 있었어요. FOB와 CIF가 있었기 때문에 ICC가 다른 나머지 조건들 있죠. FCA라든지 이런 애들을 모방해서 창조한 거예요. 나머지 조건들을. ICC는 창작자가 아니라 모방자입니다. FOB와 CIF를 카피하면서 이제 살짝 고쳐가지고 그 어떤 아류작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CIP라든지 CPT라든지 FCA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무역계약론에서 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물론 인커텀스 202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본질적인 정형거래 조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FOB와 CI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2주 정도 걸쳐서 2주에서 1주 반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불이행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그 무역학 개론과 상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별도로 과제는 내지 않고요.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